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만약의 전쟁사 시간이죠. 네네. 뭐 전쟁사를 만약에로 이렇게 다루시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이번엔 진짜 최근에 전쟁사를 네. 다루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지 해를 넘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면 승리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승리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당사자죠, 그다음에 주변국들이죠, 뭐 폴란드, 독일, 벨라루스, 그다음에 넓게 봐서는 뭐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는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푸틴이 우리가 졌어라고 해야 돼요. 네, 왜냐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푸틴은 그냥 쌩까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아 그래 이 정도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겼지라고 한 전 세계 99%가 동의를 할 때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푸틴은 죽었다 깨도 자기 입으로 우리가 졌어라고 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죠. 빼앗긴 영토를 다 되찾겠다. 그러니까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다 탈환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승리 조건이고, 동부전선. 네, 예. 이제 전부 다 모든 국가들 이 정도면은 우크라이나 이겼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략할 건 아니니까 이제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면 전쟁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될 거거든요. 어쩌면 푸틴이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이 정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세베르도네츠크랑 리시찬스크가 저는 이제 핵심 지역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공세를 펼칠 거냐. 뭐 2023년 여름 정도에 승세를 굳힐 수 있다면 이제 전쟁이 2024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빼앗긴 동부전선, 돈바스 지역이죠. 그다음에 크림반도를 탈환하게 되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베르도네츠크랑 리시찬스크를 탈환한 이후에 저는 자포리자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도시에서 루안스크랑 그다음에 도네츠크로 가는 방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 도시를 빼앗겼을 때 러시아가 전력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자포리자가 좀 비게 되면 자포리자에서 남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핵심 지역인 멜리토폴을 손에 넣고 나아가서 베르단스크나 마리우폴까지 도달하게 되면 전선을 양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조우해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맞은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크림대교가 있죠. 이 대교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크림반도도 이제 좀 고립시킬 수 있고 전선 양분시키면서 보급로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면은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필요한 무기들이 있을 텐데 서방에서 어떤 무기들이 만약에 수급이 되면 유리해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수 있는 무기들이 초반에는 제블린이랑 이제 엔로였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하이마스가 등장했는데, 하이마스보다 좀 장거리로 나갈 수 있는 발사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요구할 수 있었던 게 M270. 그다음에 이제 지상 공세 쪽으로 치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게 이제 중장비, 기동 장비가 좀 부족해서 전차를 계속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차, 주력 전차. 가장 바라고 있는 건 아마 M1 에이브럼스 텐데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안 되면 브래들리라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동 장비, 그다음 더 많은 자주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비들이 있고 공세를 취하게 돼서 어쨌든 전쟁은 지상에서 끝내야 되니까 이런 장비. 무기만 보면 거의 세계 대전인데요. 세계 대전이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핵을 안 썼던 3차 대전까지 평가될 중요한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무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봐도 승리를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바로 나토나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할 거고, 이 정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승리했다면 아마 나토나 유럽 연합도 쌍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시 중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이제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누가 봐도 승리한 이후에 가입하겠소라고 하면은 레드카펫 깔아드려야죠. 그리고 급속도로 서방 국가와 가까워질 것 같아요. 쓰고 있는 장비도 다 교체할 거고, 지금 심리적으로 러시아가 계속 주장했던 게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일부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한 개의 지방이다라고 계속 푸틴이 얘기를 했고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동조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건국 신화를 쓰고 있다. 비슷한 예가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전역 때 호주와 뉴질랜드 병사들이 참전하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이 과정에서 두 나라가 국가의식을 갖췄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와 심적인 결별을 하고 정신적인 결별을 하고 이제 유럽,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중부 유럽의 한 일환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슬라브 문화권에서 완전 유럽의 한가운데로 진입한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2차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의의 중에 하나가 독일이 동유럽에 미쳤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에 걸친 여파를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심리적 결별을 가져오는 전쟁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학살을 저지르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분탕질을 친 러시아와 가까워질 리는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급속도로 이제 서방의 일환이 될 자리를 잡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군대나 이제 무장은 당연히 서방 국가가 돼서 아마 폴란드와 유사한 무장들을 갖추지 않을까 과정을. 그러니까 폴란드도 러시아의 영향을 벗어나고 나서 10년, 20년에 걸쳐서 전투기, 전차 전부 다 이제 서방제로 갈아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될 것 같고 폴란드가 이제 한국의 방산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한 것처럼 두 번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샬 플랜이라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대규모 재건 계획을 할 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조병창이라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전진기지가 될 거예요. 누가 봐도 민주주의를 지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권, 그다음 이제 미국이 뭐 마샬 플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대규모 부흥 이제 복구 계획을 사업을 돕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아파트 많이 들어설 것 같아요. 이제 그 국경 지역에. 시가전을 치르게 되려면 아파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짓습니다. 그 국경 마리우폴을 비롯해서 이렇게 아파트 그라드들이 엄청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러시아는 자기 점령 지역에다 북한 사람 투입하려고 그러더군요.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폴란드를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과 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 위협을 당연히 이제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골칫거리 나라는 너무 무너져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푸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끝나게 되면 푸틴은 최소한 권좌에서 쫓겨나든지 권좌에 남아 있어도 뭐 식물인간 정도 수준으로 되겠죠. 지금까지 푸틴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핵심은 공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한 러시아를 그렇죠. 가장 추구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사실 푸틴을 뽑았던 맞습니다. 이유도 그 다음에 내 말 안 들으면 홍차 마실 거야 너. 뭐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어떤 힘의 원천이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차례였기 때문에 불곰에 이빨이 빠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에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세대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인구가 늘어나서 다시 군대가 보충되지만 현대 군대는 병력이 보충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급 장교, 부사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원래도 허술했던 시스템이 이번 전쟁으로 와장창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제재도 네. 솔직히 따지고 보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풀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러시아의 경제 또한 예전 이상으로 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볼트도 제대로 못 만들어, 뭐 수입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러시아라는 국가의 경제적인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줬고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 뭐 이런 자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서방이 통제하는 법을 알아차렸잖아요. 안 쓰고 그다음에 니네들이 팔지만 우린 얼마 이상 줄 생각 없어. 이렇게 사실 그 두 개만 해도 이제 러시아는 진짜 목에 목줄이 채워지는 상황. 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서방에서 아무리 경제 제재를 가했어도 우리는 굳건했다라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더 큰 위협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승리했다고 하면은 러시아로서는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여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셈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시작이란 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그래도 우리도 IMF 때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면 좀 버티고 견디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에요. 전쟁에서 지금만 해도 지금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0만 정도 될 거고 전쟁이 더 길어지면 15만, 20만 정도 된 전사자, 사상자 곱하기 2 정도 되는 부상자, 그다음에 PTSD 겪은 사람, 그다음에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그 소련이 겪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패가 저는 소련 체제 붕괴로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배주의.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중앙 권력이 흔들리게 되면 왕들이 미치면 전쟁하러 가는 카프카스가 또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면 제2, 제3의 체첸이 또 등장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내부의 혼돈도 장난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근데 또 서방이라든지 나토가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체되거나 갈갈이 찢겨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침체된 상태로 한 세대 이상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발전 또한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재들 또한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기술자며 그런 관련 인재들은 러시아를 떠났잖아요. 네. 다시 돌아갈 일도 없을 것이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 발전을 꿈꾸기는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국제 경제 측면에서 네. 러시아가 순방향으로 돌아선다면은 네. 러시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전쟁에 져서 당연히 저도 정 작가님 말씀대로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저는 좀 그렇게 길진 않다고 네. 보고 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실패한 짜르 푸틴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정권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그렇죠. 것 같아요. 푸틴이 이렇게 권력을 공고히 한 데는 당연히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죠. 지지가 있었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왜 지지했느냐? 푸틴이 전쟁을 잘해 보면 보냐. 남자다워. 그렇죠. 첸첸의 1, 2차 전쟁에서 1차에서 그렇게 깨졌어도 네. 결국에는 2차 전쟁에서 첸첸을 박살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비인간적으로 했지만 네.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를 따냈어요. 시리아도 승리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림반도 네. 먹어버렸잖아요. 2014년에.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강한 러시아 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고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모두 다 허상이었고 러시아의 모든 잘못된 점이 백일하에 드러날 네,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럴 측면에서 국민들이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바뀔 것 같아요. 지지 만약에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러시아로 나갈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정 작가님 말씀대로 근데 두 가지 갈림길이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니 원래 러시아 체제는 지금 이제 선거로 대통령과 총리를 뽑는 이제 겉으로는 멀쩡한 그 선거도 매년 해요. 140%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서 그 정상적인 조건으로 대통령과 정치인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이 서방과 협력 관계를 다진다라고 그러면 경제 제재라든 이게 풀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러시아 본토가 막 쑥대밭이 되지 않는 한 러시아 국민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의 경제를 무시할 수 없고 러시아의 군사 파워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쟁에 일단 패했을 경우에는 후폭풍이 어느 어마어마할 정도 겁니다. 기간의 후폭풍은 뭐 당연히 감수해야 네. 되고 그것을 미국은 노리고 있고 네. 미국이 결국 그런 것을 바라고 있으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는 양분된 그런 체제화가 오히려 공고히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렇게 저는 네. 봐지네요. 저는 그리고 주변국도 궁금한 게 많아요. 일단 민접해 있는 중국, 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한국, 그렇죠. 갈등 엄청 있는 네. 일본. 어, 이 과연 어떨까?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여파를 받을 나라는 저 벨라루스라고 봐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별명이 유럽 최후의 독재자하고 2020년까지 이미 그 물러나라고 시위를 굉장히 강경하고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흐지부 되긴 했지만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던 벨라루스인들이 이제 그 외인 군단에 지원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부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끝나고 나면은 벨라루스로 돌아가서 벨라루스 해방시키겠다. 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면 러시아 다음으로 타격을 받을 나라는 러시아의 꼬북 노릇을 했던 벨라루스겠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전체를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만 갈아치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벨라루스가 압박을 받을 거고 경제제도 지금 같이 받고 있거든요. 경제제다가 뭐 폴란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압박을 받게 되면 루카셴코 정권만 무너뜨리면 돼요. 벨라루스는 그러면은 폴란드 더하기 벨라루스까지 만약에 서방의 품을 안기면 진짜로 코앞까지 나토가 가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푸틴이 제일 막고 싶었던 게 꿈이 이루어진 셈이죠. 반대로. 나토 국경선이 그냥 코앞까지 쫙 올라가는 셈이네요. 네, 나토 국경선이 동진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했는데 우크라이나 받고 지금 벨라루스까지 넘어가게 되고
벨라루스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이번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면 루카셴코가 자리에 남아 있어도 서방 눈치를 엄청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건 이제 유럽의 이야기고 네네. 그럼 이제 좀 우리의 관심사는 네네. 이제 중국은 또 어떻게 반응할 거며 중국은 어떻게 변화할 네. 것인가. 중국은 지금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종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있겠습니까? 연해주 지역이랑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약체와 붕괴는 중국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제 한 놈만 팰 수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을 양쪽을 상대해야 됐다면 러시아가 이제 한 세대 정도는 치워버릴 수 있으면 그때 맘 놓고 이제 중국을 두들겨 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국제 정세를 우리도 논할 형국이면 네. 중국의 지도층도 당연히 예상을 할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너진 러시아를 예상하고 네. 그 다음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가정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고 본 네.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중국의 입장은 저는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봐집니다. 러시아에다 일단 산소호흡기 정도만 껴주는 그러니까 중국이 정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국가라면 러시아를 살리겠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서 러시아를 자립시키고 예전 정도 되는 국력을 갖추게 만들어주고 다시 할 텐데 중국도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가 이렇게 쓰러지고 나면 중국이 도와준다고 러시아가 다시 원래 위상을 찾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맞습니다. 격이에요. 만약에 네네. 러시아를 도와준다 그러면 뭐 한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제 러시아는 배제하고 네. 자체적으로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여기서 소리소문 없이 힘을 기르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뭐 전략 외교처럼 막 나서서 미국과 대립할 직접적으로 것인가. 대립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후자가 네.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시진핑 체제는 외교부장도 그렇고 모든 라인들에 전부 다 이제 강경파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한동안은 강경 모드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을 직접 침공하는 거를 잠시 보류할 지연정 결국에는 중국은 더 강경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강경 노선을 계속 걸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중국의 해봅니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 경제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유지됐던 게 강한 러시아,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애 두들겨 패고 있어 이런 거였다면 중국은 우리 잘 살게 해줄게. 우리 말만 잘 따라해. 이랬는데 이게 지금 허상처럼 보이게 되면 1대1로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죠.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정권이 교체되면 끝이죠.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상황이면은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저는 그 무리수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대만 침공. 이고 이게 일본은 좀 어떨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러시아보다는 중국의 여파를 미치게 되겠죠. 보통 국가라고 읽고 예전에 2차 대전의 향수를 풍기는 지금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랑 결탁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에 이제 가세를 하게 되겠죠. 군국주의화 국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관심 또 가는 게 홋카이도 이북의 네, 맞습니다. 섬들을 사도 사할린.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러시아하고의 협상에서 네네.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지 맞습니다.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겁나 도왔으니까 네. 봐봐라 우리가 줄 잘 썼다 예, 예. 이거 티를 엄청 내겠죠. 뭐 그렇게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돌려달라. 뭐 사도 이렇게 4개 섬 중에 뭐 2개 돌려받고 나중에 2개 돌려받는 식으로 이제 이게 될 거고 중국이 이제 해군력을 점차 계속 증강하게 되면서 일본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여기에 어느 정도밖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한국은 단독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2의 방산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폴란드 옆에 우크라이나가 폴란드가 쓰는 무기들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호환성도 있고. 네.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관심인데.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끈이 이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본과도 막 홋카이도 북쪽에서 문제를 갈등을 벌이면 우리와는 이제 물밑으로 경제적인 교류는 엄청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 부분은 완벽하게 동의하고요. 사실 그 이전에도 푸틴 정권하고 하려고 했던 여러 사업들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군사 관련도
그 관련 사업들 많죠. 뭐 또. 군사 관련을 제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죠. 네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하고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겠지만 네. 바로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도 우리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죠. 러시아를 정말 원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러시아가 졌을 경우에는 맞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측한 것 중에 조금 제가 이제 다른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자칫 잘못하면은 연방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지방하고 이 극동 지방, 특히나 극동 지방에 관련된 그 지역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공화국들은 자치를 원해요. 좀 더 독립적인 자치를 네. 원하고 차제에 러시아 정권이 이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불안한 네. 그 상황에서는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러시아 쪽에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칫 쪼개질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는 이득도 상당할 것 같아요. 독립한 공화국이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그렇죠. 경제적인 커다란 프로젝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그리고 있죠. 이제 어쨌든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접하지 않고 완충국,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왔던 극동공화국 같이 완충국가 생기면 우리도 이제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물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북한. 북한은 이제 한쪽 팔이 날아가는 셈이 돼 있죠. 중국과 밀착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도 어쨌든 북한을 지원해주는 국가였고 최근에 전쟁에서 좀 가까워지는 이제 상황을 좀 보이겠죠. 루안스크랑 도네츠크 공화국을 아무도 인정 안 했는데 북한은 둘 다 승인했거든요. 이제 노동자를 파견한다 그러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드디어 바그너 그룹에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북한제 무기가 들어가고 있다. 좀 있다가 바그너 그룹 기지를 점령했는데 거기 이제 막 북한제 무기 탄약 이런 거 나오면 북한도 이제 세트로 지금보다 더 심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또 변화가 있다고 네. 보는 게 북한이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렇죠. 거는 기정사실인데 러시아의 영향권에 상당히 적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러시아라는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갖는 불안 심리가 있어서 네. 가일층 핵 개발에 또 ICBM 개발에 믿을 거는 핵뿐이다. 그렇죠. 예, 전력을 할 것 같아서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고요.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예를 들면 사하공화국 네네. 이런 공화국들이 이제 분리독립을 네. 만약 한다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북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예상도 네.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가정을 했을 때의 예상들이 있는데요. 예상은 예상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본 바로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승리해야 맞습니다. 되겠구나 하는 네. 걸 또 읽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승리를 또 기원하는 측면에서 이번 만약의 전쟁사 한번 주제로 다뤄봤고요. 이 기자님도 마찬가지죠. 아, 예.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청취자분들 생각들 뭐 댓글 통해서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부 이어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